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희망을 받고 그 빛을 중국에도 가져오고 싶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이름, 거대한 인구, 그리고 끝없이 확장하는 야망.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썩어가는 기반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50%,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수억 명의 빈곤층, 해외로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부유층.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중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한국을 경계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왜 한국이 만들어낸 한류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한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내놓는 절박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강압적 통제로 유지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VPN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접한 중국의 젊은 세대는 정부가 말하지 않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를 바꾸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말하는 중국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우밍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중국의 젊은 학자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경제는 교과서에 나오는 화려한 통계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경제는 그 숫자 이면의 진짜 현실이에요. 학생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진실이죠. 중국은 오래전부터 세계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경제 성장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그 성장의 이면에는 한 달에 500위안을 벌지 못하는 수억 명의 빈곤층이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사회의 성장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팬데믹 당시 정부는 제로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집안에 가뒀습니다. 물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 경제는 강하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도시 외곽에서는 하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한 채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가르치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경제학을 배우며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요즘 학생들은 교수님, 졸업해도 뭐 할 수 있죠? 라며 반문하곤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답을 저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20%대라고 발표되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포함된 수치이고 실제로는 50%에 가까울 겁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학생들, 제 주변의 모든 이들이 증거였습니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한눈에 봐도 뚜렷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화려한 건물과 슈퍼카로 가득 찬 반면 삼선 도시와 농촌에서는 여전히 흙벽돌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세계 2위 경제 대국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편 저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중국의 실상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부의 검열은 정말 강력합니다. 어떤 글이든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바로 삭제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도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점차 저는 익숙해졌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라는 생각만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젊은 세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VPN을 사용해서 해외 뉴스를 보거나 한류 콘텐츠를 통해 외부 세계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끔씩 교수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라는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며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선전을 강화했어요. 한국이 우리 문화를 훔쳤다.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다와 같은 메시지가 언론과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이 그런 나라일까?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일까? 제가 한국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것이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한국을 그저 조그만 나라, 그리고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국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처음 본 날,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드라마 속의 화려한 도시 풍경, 세련된 의상, 그리고 단순히 로맨스를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중국에서는 학교와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모방한 나라다. 한국이 우리 문화를 훔쳐갔다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어요. 왜 그런 못 사는 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이렇게 세련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까요?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 심지어 화장품까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더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한류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류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이후 정부는 곧바로 제재에 나섰어요. 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공식적으로 제한했고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사람들의 호기심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한한령 이후에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찾는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VPN을 이용해서 한국 콘텐츠를 보는 것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해서 몰래 돌려보기도 했고요. 특히 한국 콘텐츠가 담고 있는 사회적 메시지는 제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들이 연대하며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제가 큰 충격을 받으며 본 작품 중 하나예요. 부와 가난의 간극을 이렇게 날카롭게 그려낸 영화가 중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사회적 비판을 담은 작품이 정부의 제재를 받기 십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류 콘텐츠를 본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경계하면서도 동경하는 감정이 동시에 생긴 겁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은 우리 문화에 영향을 받은 나라일 뿐이다라며 깎아내리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왜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류를 통해 외부 세계를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면 왜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까? 라는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죠. 저는 중국 정부가 한류를 제한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문화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과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겠죠. 코로나19가 중국을 강타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중국인들은 처음에는 정부를 믿었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 등 모든 정책이 중국식 방식으로 이뤄졌으니까요. 언론에서는 우리는 세계를 이끄는 방역의 모범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방역의 대가는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봉쇄는 도시를 멈추게 했고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세계 공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수많은 공장이 멈췄고 생산 라인은 정지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한때 잘 나가던 사업을 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구의 가족은 광둥에서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공장이 멈추면서 그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가 침체된 것이 아니었어요. 봉쇄 기간 동안 사람들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 발버둥 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어요. 특히 농촌과 소도시에서는 하루 한 끼를 먹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을 우회해서 본 동영상 하나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 남자가 나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굶는다라는 말을 남긴 뒤 비닐로 둘러싸인 허름한 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생생해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유층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런던, 토론토 같은 도시의 고급 부동산 시장은 중국 부유층의 돈으로 인해 치솟았죠. 저는 예전에 한 경제 포럼에서 한 사업가의 발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야.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 발언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많은 부유층이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부유층이 떠난 뒤 남겨진 사람들은 더 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빈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해요. 한 달에 1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정부는 이를 감추기 위해 경제는 안정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핑을 선택했어요.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체념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퍼지고 있죠. 봉쇄가 끝난 뒤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제 회복이 더디고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 경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도 더 이상 경제학에 열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수님, 졸업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사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한국과 중국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의 방역 정책과 시민들의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중국에서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점점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류 드라마 속의 한국과 현실의 한국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한 한국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도 일상을 유지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현실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한국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와 차이를 보며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속한 이 나라가 정말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정말 모순적이에요. 한편으로는 한국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방식을 은밀히 따라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저는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어딘가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흥미롭다고 느꼈어요. 정부의 속내는 분명해 보였거든요. 코로나 이후 중국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비자 면제 정책 확대와 한국 관광객 유치였어요. 언론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죠. 상하이 주말에는 한국인들로 북적인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중국의 도시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사들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한한령을 통해 한국을 배척하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애쓰다니 어쩐지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한국의 부자들이 중국으로 몰려와 고급 음식과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부자들이 굳이 중국으로 와서
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렇게라도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봐라. 한국인조차 우리를 부러워한다. 우리 문화가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오는 이유는 단순히 비자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동남아나 일본과 같은 다른 여행지에 익숙해진 한국 관광객들이 이제 중국을 탐방지로 추가했을 뿐, 이것이 중국의 매력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언론은 한국 관광객의 방문을 과장하며 중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방식을 따라 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모델을 언급하며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한국의 핵심 성공 요인인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는 중국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겉모습만 따라 하려 했을 뿐 본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표면적인 조치들로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였죠. 한편으로는 한국을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정부는 이를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한한령은 여전히 유효했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저는 정부가 왜 한국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주입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보며 그 이면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시스템과 가치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자유와 민주주의는 중국의 체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가치였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눈부신 성과를 보여도 정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왜곡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려 했죠. 이 모순적인 태도는 결국 정부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정부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노력과 동시에 배척하려는 태도를 병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거둔 나라가 아니라 자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성장의 모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방문은 연구나 학문적인 경험 이상의 것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이었고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만난 한국의 공기는 신선했어요. 공기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어딘가 자유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그리고 시민들의 차분한 모습은 제가 익숙했던 중국의 혼잡함과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묵었던 숙소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근처에 있었어요. 도착 후 다음날 아침, 저는 학교에 도착해 첫 강연을 준비하며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했고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도 매우 자유롭고 수평적이었어요. 한 학생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법을 배워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중국에서는 이런 대화가 상상도 되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자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 중국의 젊은 세대는 현실에 짓눌려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의 젊은이들은 마치 활짝 핀 꽃처럼 보였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마주친 한국의 모습도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 책을 읽는 시민들,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춤추며 공연하는 청년들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그저 연출된 허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또한 한국의 시스템은 제가 중국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감기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료비가 비싸지 않았고 의사와 간호사는 매우 친절하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병원 밖을 나오며 저는 문득 중국에서 병원을 찾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긴 줄을 서야 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의료진의 태도는 때로는 차갑기까지 하죠. 이 차이는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자유로웠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부러움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낀 차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동안 한국의 친구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방문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의 삶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한 사회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희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가 말하는 대로 세상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정부의 선전만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시작되고 있죠. 저는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며 변화의 흐름을 직접 목격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막연히 우리보다 못 사는 작은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학생 중 하나였던 샤오리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나요? 그 질문은 교실 안을 잠시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으며 답을 회피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샤오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VPN을 통해 한국 뉴스를 읽고 있었고 한국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샤오리는 단지 한국 드라마를 보는 팬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를 학문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그냥 멋진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라며 감탄했어요. 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문화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중국 젊은 세대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검열을 우회해 외부 세계를 엿볼 방법을 알고 있으며 한국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콘텐츠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미생이나 스카이캐슬처럼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이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화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들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는 모습은 중국의 젊은 세대에게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저는 이를 보며 문화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류를 그렇게 강력히 통제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젊은 세대는 점차 중국 내 현실을 돌아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의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선전에 의문을 품고 외부 세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다른 수업 시간에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야기한 공통점은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는 정부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조차도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젊은 세대 중 일부만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VPN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는 젊은 세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질문을 던지며 변화를 추구하려 합니다.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이후 관세가 현실화되며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이 7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중국 경제는 극도로 불안해졌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경제의 기초를 이루던 제조업 중심의 구조는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의 전조를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성장은 둔화되었고 내수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대형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나 한국으로 생산 기반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자신의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했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세계 공장이 아니야.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더 비싸게 사고 싶어 하지 않아.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화되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부유층은 여전히 슈퍼카를 몰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지만 같은 도시의 외곽에서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농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가구가 수천만 가구에 달했어요. 도시와 농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트럼프의 재선과 중국 경제의 위기는 분명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가 중국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강하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히 보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체제는 균열이 가득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하늘을 찌르고 하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에 달합니다. 부유층은 나라를 떠나고 남겨진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미래가 산산조각날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나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괜찮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한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는 추락뿐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미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한 일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24년 11월 27일 서울은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연방재난관리청 재난복구 전문가는 그 뉴스를 보고 서울 같은 복잡한 도시는 몇 주 동안 꼼짝없이 마비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불과 이틀 후 그의 예상이 산산조각나자 바로 서울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튼 맥스웰이라고 합니다. 미국 FEMA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재난 대응과 복구 전략을 담당하는 전문가예요. 평소에도 자연재해와 관련된 글로벌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지만 이번 한국 서울에서 벌어진 일은 저를 책상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죠.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서울이 117년 만에 가장 큰 폭설을 경험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한국도 미국 뉴욕처럼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도시가 마비되겠군이라고 생각했어요. 40cm가 넘는 눈이 쏟아졌다는 보도를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혼란스러운 도로, 마비된 대중교통, 짜증 섞인 시민들의 모습뿐이었죠. 미국에서도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는 폭설이 내리면 도로 곳곳이 폐쇄되고 대중교통은 운영을 중단해요. 심지어 시민들이 길 위에 갇히는 상황도 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겨우 이틀 뒤 나온 추가 뉴스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의 도로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화면 속 서울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평소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거기다 놀라운 점은 공원에서 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걸 넘어선 저희와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한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관리청에서 초청장을 보내줬고 저는 단 24시간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폭설 이후에도 혼란을 겪고 있을 서울의 상황을 상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복구했다고 해도 몇몇 지역은 여전히 눈더미 속일 거야.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겠지. 실제로 미국에서는 폭설 이후 도로 복구가 빠른 곳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잔여 눈 때문에 큰 혼란을 겪으니까요. 서울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사례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의 기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눈이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도로는 깨끗했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 머리를 극적였어요. 여긴 정말 이상한 나라야. 이틀 전에 눈이 그렇게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됐지?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보행로와 도로는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시민들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폭설이 내렸던 게 맞아요? 저는 공항에서 배정받은 안내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 이틀간 서울은 거의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설 직후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그 정도로 정리된 모습을 보려면 미국에서는 최소 몇 주가 걸리는데요. 서울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더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호기심과 의문으로 가득 찬 채 서울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저는 한국이 가진 특별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서울역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짐을 끌고 이동하는 사람들, 지하철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여유롭게 걸어가는 시민들, 그리고 밖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마치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저는 숙소로 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폭설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가게 앞에 쌓여 있을 법한 눈더미도 없었고 보도에는 얼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원 안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정리된 공간에서였습니다. 저는 뭔가 억울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뉴스를 검색하며 한국의 폭설 대응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서울시가 새벽부터 제설 차량을 동원해 도로를 정리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행로와 작은 길목에 눈을 치웠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제설 차량에는 GPS와 센서가 장착돼 있어 가장 필요한 지역부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죠. 밤이 깊어지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눈에 덮인 혼란스러운 도시를 기대했던 제게 이 풍경은 오히려 혼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게 분명해. 이걸 파헤쳐야 해. 저는 마음을 굳히며 다음 날 서울시 재난관리청 방문 일정을 기다렸습니다. 서울 도착 이튿날 아침, 저는 서울시 재난관리청에서 준비한 특별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을 직접 탐방하며 그들이 어떻게 단시간 내에 도시를 복구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날이었어요. 전날까지는 단순히 도로가 깨끗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랐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난관리청에 도착하자 담당자가 저를 환영하며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적힌 제목은 서울형 제설 시스템 기술과 협력의 조화였습니다. 저는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필기를 시작했어요. 이미 첫 문장에서부터 흥미로운 점들이 나왔거든요. 서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IoT와 GPS를 활용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설 차량을 최적의 경로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하며 보여준 화면에는 서울 전역의 도로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은 눈이 쌓인 곳, 파란색은 이미 제설 작업이 완료된 구역을 나타냈어요. 담당자는 이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작업해야 할 구역을 정합니다. 차량은 사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으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런 기술을 미국에서도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시 전체를 정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은 처음 보는군요. 저는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가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소개된 건 제설 차량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누빈다는 제설 차량에는 단순히 눈을 밀어내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담당자는 차량의 특수한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를 자동으로 살포하는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앞에 달린 센서를 통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작업 강도를 조절합니다. 덕분에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비용 문제가 크지 않았나요? 그리고 효과는 충분했나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도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었죠. 이제는 대부분의 구역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제설 차량과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 기반 기상 예측 시스템까지 활용해 폭설을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부터 이 시스템이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제설 작업이 필요한 시점을 미리 예측합니다. 덕분에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담당자가 보여준 화면에는 강수량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 시작 시점을 계산하는 AI 알고리즘의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제설 차량의 시연을 보기 위해 실외로 이동했습니다. 제설 차량이 출발하며 도로 위에 염화칼슘과 제설제를 균일하게 뿌리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작업이 얼마나 정밀하고 효율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차량 옆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차량이 단 몇 시간 만에 서울 주요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설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해 배운 후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이렇게 단시간에 서울 전체가 정상화될 수는 없었을 것 같았거든요. 재난관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이 이렇게 빠르게 복구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담당자의 추천으로 서울 시내 몇 곳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복구에 참여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주택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좁은 골목길이 많아 대형 제설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따라 걷다가 마주친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이 골목길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거죠? 제설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제설 차량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치웠죠. 그 대답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치우셨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는 조금 의아하다는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불편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위험할 수 있으니 서로 도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면 모두 집에 틀어박혀 정부나 시청에서 정리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민의식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강력한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작은 공원 근처의 상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인들이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도로는 말끔히 치워져 있었지만 가게 출입구 근처에는 얼어붙은 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한 상점 주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눈은 이미 다 치워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삽질을 멈추고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길이 얼면 손님들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저희 가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가슴 깊이 와닿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자신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교회 앞마당이었습니다. 눈이 이미 다 치워진 상태였지만 젊은이 몇 명이 여전히 삽과 브러쉬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다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눈이 거의 다 녹은 것 같은데 왜 계속 청소를 하고 있나요? 그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이 남아서 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죠. 오늘 아침에 할머니 한 분이 여기서 넘어질 뻔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미국에서의 사고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건 내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개인의 영역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조차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깃든 깊은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후에도 서울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협력 정신 덕분이라는 것을 그날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대중교통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폭설 이후에도 도로와 대중교통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면 대중교통이 멈추는 건 거의 당연한 일이에요. 뉴욕 지하철조차 폭설이 내리면 일정 구간이 폐쇄되거나 지연이 발생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폭설이 내린 이틀 후에도 지하철과 버스가 평소처럼 운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분주함이 가득한 플랫폼에 서니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후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승강장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건조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승강장 구석구석의 안전을 위해 깔아둔 미끄럼 방지 매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였어요. 이건 단순히 눈을 치웠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정리한 사람들은 단지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작업을 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곧이어 도착한 지하철은 칼같이 정시에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뉴욕 지하철을 떠올리며 지연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지만 그런 건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승객들은 승강장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열차가 멈추자 자연스럽게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교차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기계처럼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 내부에서도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짜증을 내거나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특히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성이 한 노인을 보자마자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그를 바라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게 당연해요. 지하철에서 내린 뒤 저는 이번에는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도로 위의 상황이 지하철만큼 원활한지 궁금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도로는 이미 완벽하게 치워져 있었고 미끄러운 곳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을 치우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작업 중이시네요. 벌써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는 삽을 멈추고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눈이 다 치워졌더라도 얼음은 남아있으면 위험하거든요. 특히 버스가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도로를 정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도로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사고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최소한의 안전만 확보하면 만족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한 안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사님은 도로 위에서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운전하셨고 승객들 역시 차분히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눈길에서 흔히 발생할 법한 브레이크 소음이나 미끄러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마다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타고 내리며 흐름이 전혀 끊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어르신이 천천히 타고 계셨는데 다른 승객들이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서울은 폭설에도 이렇게 버스가 잘 운행되네요. 도로 상태가 좋아서 그런가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로도 도로지만 시민들이 협조해주기 때문이죠. 정류장 주변도 주민들이 치워주셨으니 버스가 다니기 더 편하잖아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이 단순히 잘 운영되는 이유는 기술이나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도로를 치우고 시민들이 정류장을 정리하며 승객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은 이 도시를 단단히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인프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시민의식, 그리고 배려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조화였습니다. 폭설이라는 재난이 이 도시를 마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히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한 자원봉사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폭설이 내릴 때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제설 작업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도착하자 커뮤니티 대표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다들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한 명씩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와서 작업하는 게 번거롭지는 않으세요? 한 젊은 남성이 삽을 내려놓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번거롭다뇨?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더 편하죠. 정부에서 다 해주길 기다리는 동안 출근은 어떻게 하고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요? 여긴 다들 바쁜데 그렇게 기다릴 수 없어요. 그 대답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기를 기다립니다. 공무원들이 제설 작업을 다 맡고요. 시민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앞길을 안 치우고 어떻게 지내요? 그럼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기다리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출근도 못하면 그게 더 불편하지 않나요? 저희는 그런 걸 못 참아요. 빨리 끝내야 출근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치우는 게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내 집 앞길은 내가 치우는 거죠. 그게 기본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도 이걸 공무원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돕는 게 더 빨리 끝나고 우리도 편해지니까요. 그들은 기다리는 것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기다릴 이유 자체를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그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던 겁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보통 정부나 공무원들이 먼저 움직이고 시민들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죠. 집에서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여성이 손을 멈추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폭설이 내리면 다들 출근을 안 해요? 일은 어떻게 하고요? 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도로가 막혀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요. 제 대답에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와, 그게 진짜 신기하네요. 눈 치우면서도 살 수 있는 건데 왜 기다리기만 할까요? 그들의 반응은 저를 민망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을 멈추지 않아요. 한 남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 몇 시간 덕분에 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더 불편하죠. 그 대화는 제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정부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대표가 저를 인근 카페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걸 정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네요. 물론 정부가 할 일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돕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끼리 함께하면 재미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단순히 효율을 넘어서 공동체로서의 결속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작업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로 도시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함께 행동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협력이다. 여기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위해 나선다. 이게 바로 서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잠시 더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을 겪고도 완벽히 복구된 이 도시의 모습을 이제는 단순히 놀랍다는 말로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본 것은 단순히 기술의 힘도 정부의 역량도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협력과 책임감, 그리고 일상을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풍경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활기차게 움직이는 대중교통, 정돈된 도로. 모든 게 평온했고 이 도시가 겨우 며칠 전 폭설로 뒤덮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운전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도로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정말 대단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폭설이 와도 오래 멈추지 않아요. 다들 바쁘잖아요. 일상을 빨리 되찾으려면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게 제일 빠르죠.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서울의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눈을 치우고 서로 돕고 책임을 공유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이 도시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눈이 내려 덮였던 산책로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과 아이들과 함께 걷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그동안 접했던 모든 질문과 대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왜 기다리지 않고 직접 행동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행동의 근본에는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라는 걸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만났던 한 시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나서서 하면 모두가 더 편해질 테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며 저는 제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로 운영되는 도시가 아니다. 이곳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 이것이 한국의 강점이다.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한국의 특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며칠간 서울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체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FEMA에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식을 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제게 기술적 감동을 넘어선 인간적인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일을 넘어 한 사회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